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이윤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파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제가 이제 전자파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전자파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방사선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암 치료 받을 때 방사선 치료받고 하는 거하고 이제 전자파하고의 차이가 방사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어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체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라나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서 다 모든 방사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기에 따라서 이제 암 치료에 쓰는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한 효과가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 전자파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사선처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파동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파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니들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과학이 굉장히 이제 오늘도 달라지고 내일도 달라지고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지만 지난 과거 한 10년 전에는 병명을 알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많은 어떤 초기 단계의 어떤 질환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이제 전자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이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명하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좀 아주 아직까지는 그런 전자파처럼 아주 미미한 그런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부족한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런 미미한 전자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도 저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계속 어떤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아주 미미한 그런 어떤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이런 전자파 오늘 지금 가전제품 그러니까 전자파가 크게 이제 보기에 세 가지 굉장히 많지만 그냥 라프하게 이제 세 가지로 어머니들이 알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의 전자파하고 일부 이제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송전탑이라고 얘기하는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같은 전자파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중에서 일부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하고 같은 종류의 전자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자파도 이 파동의 어떤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세 가지를 제일 걱정거리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휴대폰. 근데 휴대폰도요, 어떤 휴대폰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자파의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폴더폰이라 그래서 옛날식의 폴더폰에 나오는 전자파하고 지금 와이파이, LTE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파하고는 전자파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자파의 그런 다양한 파동의 차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생체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같은 이제 그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대부분은
그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하고 비슷한 종류가 많은데요. 같은 종류가 많은데 하나가 이제 조금 가전제품 중에서 다른 게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실제로 쓰시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덕션 요새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조금 이제 잘 사는 집에서는 이제 인덕션 히터라 그래서 이제 불이 없이 나오는 그 거기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그게 좀 다른 종류의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종류가 다른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휴대폰 전자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인덕션 히터를 말씀드린 게 제가 인덕션 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덕션 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혹시 어머니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죠? 그 텔레비전 모니터 중에서 옛날에 브라운관이라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도 지금은 뭐 이렇게 평면으로 된 거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그 화면도 이렇게 뭐죠?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평면에서 나오는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하고는 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브라운관에서 나오던 전자파하고 지금 인덕션 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같은 종류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그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인덕션 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고민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휴대폰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또 관심도 제일 많은 이제 휴대폰 전자파인데 이 제가 쓰고 있는 그 전자파의 그 종류가 폴더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LTE, 와이파이의 또 종류는 달라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전자파는 폴더, 그냥 진짜 전화기에서 나오는 그 휴대폰이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니고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그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파가 물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서 이게 조금 뭐 좀 찜찜하다, 이게 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국제암연구협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WHO라고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라고 해서 모든 우리 전 세계의 어떤 보건에 관련된 거를 이제 그 관장하는 그런 기구가 WHO인데 그 밑에 국제암연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를 하냐면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게 암을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그런 그 협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오거나 요새 이제 환경 물질 같은 것이 이제 바람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미세먼지가 지금 뭐 바람성이 있느냐 없느냐 막 왈가왈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바람성이 있다 없다를 각종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있다 없다로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자꾸 쌓여지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바람성이 없다가 바람성이라고 생기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바람성이었는데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그 바람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람성이 없다라고도 이제 판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암연구협회에서 2012년도에 그 지금 휴대폰 전자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폴더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그 발암물질도 여러 단계로 나눠요. 아주 발암성이 센 거는 그룹 1이라고 하고 그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레벨이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오는데 2B로 정했어요. 2B라는 거는 뭐냐면 한 40 내지 5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40 내지 5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그 발암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세포를 가지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전자파를 사용한 사람, 안 사용한 사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문조사처럼 내가 뭐 5년 동안 전자파를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뇌암이 걸렸다 이런 어떤 암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파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역학연구라고 하는데 그 역학연구는 조금 사람의 어떤 기억의 어떤 한계라든지 여러 사람이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과학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용 방법 거기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에서 사람의 기억을 통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뇌암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국제암연구협회에서 투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전혀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B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짜 발암성이 강한 거는요. 동물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한 방사선, 그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방사선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세포를 대상으로 한 거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든 전부 다 암이 발생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룹 1로 다 두는데 이제 이 전자파 같은 경우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몇 개의 그것도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억력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서 이제 뇌암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국제 암 연구 협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국제 암 연구 협회에서 1, 2, 3, 4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1에 들어가면은 이건 완전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노출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 1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폐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관지 암하고의 그런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물 연구, 세포 연구에서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사람에 대한 발암성도 있고 과학적인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1이고요. 2가 2A하고 2B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전자파가 2B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 40 내지 50%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역학 연구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커피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짠 나물, 그 다음에 피클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암 생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사는 이제 그런 발암성이 거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제암연구협회에서 이제 전자파를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발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다 찍으셨나요? 네. 요거는 제가 뺄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저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물한테 이거 휴대폰 해봐라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그런 의식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휴대폰을 댈 수도 없고 그래서 동물한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장치라고 해서 이 안에 여기 동물이 이거 지금 쥐입니다. 이거 실험용 쥐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 쥐, 검은 쥐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아주 그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의 다 규명이 된 그런 실험용 쥐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노출 장치 안에 쥐를 넣고 일정 시간
그다음에 일정 세기의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이제 쥐한테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든지 어떤 특히 독성 물질에 가장 민감한 어떤 그 뭐죠? 그 상태가 애기입니다. 특히 임신 중. 그래서 임신하신 분은 뭐 엑스레이도 찍으면 안 되고 약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어른은 먹어도 괜찮은 것이 이 태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중에 특히 이런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예민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먼저 연구를 합니다. 독성 물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이제 임신한 경우 태아한테 가장 예민하고요. 남성은 언제 어느 장기가 예민하냐면 정자입니다. 정자는 하루에 뭐 1억 개씩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정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예민도가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정자는 아주 뭐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제 정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그 여성인 경우에는 태아가 가장 예민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태아에 영향이 있으면 어른이나는 좀 둔해요. 저희 같은 경우 어른은 조금 둔하고요. 태아가 가장 예민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이제 어른은 아무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방사선, 그 암을 이렇게 그 죽이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쥐한테 방사선, 제가 이거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쥐한테 하면은 손가락도 뭐 4개, 원래 5개였는데 4개밖에 안 나고요. 이 뇌도 이렇게 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기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사선을 노출을 하고 이게 언제가 임신 기간 동안에 그 쥐는요 21일이 우리 사람은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쥐는 21일이면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할 수는 없고 17일간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새끼를 저희가 이제 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장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자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휴대폰 전자파는 이 쌀값이라는 게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 세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은 1.6 킬로와트 per kg,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저희가 몸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무게 킬로그램당 2와트라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 세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파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어머님들 그 휴대폰 전자파는 보통 한 뭐 1.6 정도가 제일 맥시멈이고요. 보통은 다 그보다도 훨씬 아래에 그런 그 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A나 WCDMA는 그 약간 종류가 틀린데 여러분들 그냥 폴더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실험을 했을 때는 지금 이거 2와트 per kg는 굉장히 그 뭐라거나 높은 색이에요. 굉장히 그 높은 색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조건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 방사선은 막 그렇게 생겨요. 막 뇌가 줄어든다거나 손가락이 뭐 이상하게 된다거나 하는 게 생기는데 이 전자파에서는 그러한 그 영향을 제가 관찰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서는 관찰이 못했지만 좀 더 예민한 그런 어떤 정밀한 그런 방법이 이제 새로 나온다면은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전자파의 영향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정밀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장기간 노출인데요. 쥐는 오래 살아봤자 2년만 삽니다. 사람은 뭐 지금 뭐 요새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쥐는 오래 살아봤자 2년이고요. 그래서 그 전생의 기간 동안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 굉장히 오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은 뭐 전자파 뭐 초등학생부터 하니까 거의 초등학생부터 하면은 7살부터 한 80, 90까지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거의 전생에 노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뱃속에 애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물론 태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하니까 그 영향이 어떤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구를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태어나서 한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1년간 노출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2년간 다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그 물론 맥시멈 2년을 살지만 그 저절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죽는 지가 좀 빨리 죽는 지들도 생겨요. 우리도 뭐 80살까지 살지만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 죽기 전에 이제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년간 노출을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노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보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그 병원에 가면은 건강검진할 때 혈압검사하고 요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를 일반적인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외형을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체중하고 혈액검사, 요검사 그 다음에 이제 쥐는 이제 그 장기를 적출한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쥐는 이제 그 부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검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혹시 암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똑같은 그런 어떤 그런 폴더폰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를 노출을 했을 때 1년간 노출했을 때 뭐 특이적인 그런 영향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립독성연구소에서 그 2년간 그다음에 그때는 이 임신기간부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태아부터 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2년간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을 했습니다. 저희는 2와트, 2와트, 4와트인데 거의 6와트를 했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용량으로 했을 때 일부 심장의 암하고 일부 뇌암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발견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암 발생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인 그 협력 체계로 해서 이것이 진짜 맞는지에 대한 그런 후속 연구가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가 이게 이제 암 발생입니다. 그래서 그 암이 그 방사선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발암물질이에요. 아까 1등급의 발암물질입니다. 방사선은 그 1등급의 발암물질인데 가장 많이 생기는 방사선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게 얼마 전에 후쿠시마 됐잖아요. 그 됐을 때도 가장 먼저 생기는 암이 그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그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되기까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백혈병은 발암물질에 노출한 다음에 금방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그런 고형암, 우리 위암이나 폐암이나 그런 암보다는 빨리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같은 아까 1등급의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면 우선 암이 생기는 게 백혈병, 그 다음에 이 림포마라고 우리 여기 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에 그 혈액의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임파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파구에 이제 암이 생기면은 조금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모든 혈액의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 혈액이 지나가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가면은 전 장기에 이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파구에 암이 생기는 거를 이제 전이의 가능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유방암이 걸려도 유방 자체만 암이 걸리면은 그냥 적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게 많아요. 그 임파구가 여기 이 겨드랑이에 거기에 이제 전이가 되면은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업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 이제 더 이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림포마, 그 임파구에 생기는 암을 림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백혈병, 림포마가 조금 단기에 생기는 암입니다. 어떤 그 발암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근데 백혈병은 저희가 그 동물을 가지고 백혈병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 저희
그 기술로는. 근데 이제 림포마는 그 유전자를 변이시킨 동물이 있어서 그 동물은 림포마를 잘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전자파를 가지고 림포마가 발생이 됐는지를 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림포마가 생기면은요, 여기 비장이라고 해서 그 모든 면역 세포가 들어있는 비장이요, 뭐 정상 비장 세포의 거의 100배 이상이 커집니다. 그게 뭐냐면 백혈구나 엄청난 증식이 일어서, 암은 뭐예요?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엄청나게 증식을 하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비장 세포가 비장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그 림포마 발생, 저희 이 동물 모델에서는 림포마 발생을 더 촉진하거나 더 악화시킨다라는 증거를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그 용량을 그 방사선이 아니고 전자파에 대한 그런 용량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노출 기간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런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관찰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방법을 조금 더 좋은, 요새 새로 나온 걸로 또 썼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연구는 이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자는 이제 정자가 가장 예민한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억 개 이상이 새로 생기는 그런 세포가 정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자파가 여기 남성분들은 이제 허리에 그 많이 차고 다니잖아요. 그 휴대폰을 여기 허리에다가.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 한 10몇 년 전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는 아저씨들이 왜 여기다가 꼭 이렇게 차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삐삐 차고 다니듯이 여기다가 그 휴대폰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10년 전에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 정자 생성하는 부위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제 염려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의 데이터 보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가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많이 차고 다니는 분들은 정자 형성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불임이 많은 이유가 이런 전자파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아직 근거가 없는 이런 막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이제 약대 교수로서 전자파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지금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 뭐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팩터가 그런 어떤 불임,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하나하나 전자파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를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저희가 그러잖아요. 미세먼지도 먹으면서 전화도 하고, 환경 호르몬에 뭐 커피 마실 때 뭐 이렇게 이 비누로 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더, 물론 아주 적은 용량이지만, 하지만 동물 갖고 할 때는 조금 용량을 크게 하죠. 많이 하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조건, 아주 맥시멈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고, 사람은 이제 그렇게 노출이 될 경우는 진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다양한 어떤 발암물질에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자에 미치는 영향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고환, 부고환, 무게,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관심 있는 게 정자수, 그다음에 정자수도 중요하지만 정자의 운동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자는 이제 계속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 현대에 사는 그 남성분들의 정자는 이게 운동성이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정자수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하는 실험에서는 그렇게 뭐
정자수가 뭐 뚝 떨어진다거나 뭐 정자의 운동성이 뚝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용한 거는 쥐인데요. 사람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네, 쥐 셉니다. 사람보다 강합니다. 네? 쥐보다도 약해요? 네, 맞습니다. 네, 쥐는 셉니다. 예, 제가 이제 방사선 갖고 하면요, 쥐는 방사선에 대해서 웬만큼 해도 잘 안 죽는데요. 그 용량의 거의 반을 해도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왜냐면 쥐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이런 어떤 스트레스에 강해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런 이 몸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게 조금씩 문제가 되면은 근데 쥐, 뭐 세균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증식은 엄청나잖아요. 웬만해서도 잘 안 죽습니다. 뭐 열 펄펄 끓여도 살아남는 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물론 사람보다 더 약한 뭐 동물도 있지만 그래도 쥐보다 비교를 하면 사람이 훨씬 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적응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리고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쥐가 얼마나 강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면역계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병의 근원은 면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뭐 암을 발생하거나 뭐 임신 중 태아나 뭐 정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면역계에 미치면은 그것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질환하고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질환은 면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암도 면역계가 뚝 떨어지면 같은 담배를 피는 사람도 면역 수준에 따라서 같은 담배를 펴도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시스템에서는 지금 요 조건, 지금 2와트, 4와트라는 이거 굉장히 높은 용량입니다. 4와트면은 그런데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좋은 아주 세밀한 방법을 저희가 이제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실험을 할 경우는 이제 또 모르는 거죠. 예. 이런 전자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많이 쓰면서도 이 내 몸에 해롭지 않을까. 특히 여기 이제 애기 어머니들 오셨는데 특히 애기들 어떤지 이거 굉장히 저희 딸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요. 애가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애가 지금 중2밖에 안 됩니다. 40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하고 같이 있을 때 전기장판 같은 것도 저는 추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어머니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전기장판 틀고 싶어도 이 애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 안 틀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이게 아주 미약합니다. 뭐 이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나 이런 거는 뭐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너무 그렇게 막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안 쓸 때는 조금 멀리 냅두고 여기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영향이 있어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지만 이게 사전주의라고 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전자파에서 많이 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하다가 여기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생활 습관을 코드 같은 거나 이런 거 빼놓고 거의 전자파가 저희 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요.